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아랍세계와 아랍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이 외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대도 그랬었고 결국은 정보가 힘이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그 정보가 거의 다 언어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외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아랍 세계와 아랍어, 결국 이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크듯이 이 아랍 사람들도 아랍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특히나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어떤 종교와 이 아랍어가 같이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이 아랍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아랍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만 제가 아랍에 출장을 가거나 또는 한국에서 아랍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아랍어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들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공감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한국어를 하는 외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친숙함을 다 느끼긴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친숙함보다도 이들이 느끼는 친숙함은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아랍어가 갖고 있는 이들에게 갖고 있는 아랍의 의미가 굉장히 각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랍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랍을 얘기하면 늘 떠오르는 게 우선 낙타, 사막,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그리고 아주 오래된 도시, 이런 이미지가 사실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 베두인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낙타와 사막과 베두인으로만 있는 아랍 세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건 두바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라고 하면은 우선 뭐 뉴욕의 맨하탄이나 런던이나 파리 같은 이런 도시들을 생각하곤 하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의 발달된 선진국 못지않게 어떤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게 또 아랍이기도 합니다. 뭐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예측이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그 화석연료라고 하는 석유가 뭐 짧으면 50년, 길게면 200년 정도면은 이제 고갈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약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이 아랍 국가들이 그 화석 이후 시대, 그러니까 석유가 고갈된 이후에 그럼 아랍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아랍 사람들, 아랍의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로 이제 세계 금융 허브, 세계 교통 허브, 세계 문화 허브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그 선두에 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같은 이런 나라들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그런 아랍 국가에서 우리가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또는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그런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게 현재 아랍입니다. 그래서 낙타와 어떤 베두인만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저런 현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지금 현대 아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집트 카이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컨텐츠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우리 이제 감독님 그리고 배우가 이제 영화를 그 상을 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영화가 저렇게 성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의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공감했던 것은 우리가 5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랜 어떤 문화 콘텐츠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발휘하는 과정에서 한국 영화가 한국 사람들의 흥과 함께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공감을 했는데 우리보다 그 이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또 아랍 세계이기도 합니다. 즉 그 말은 그만큼 또 많은 컨텐츠를 또 갖고 있는 지역이 또 이 아랍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들의 대부분이 역시 아랍에 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사진은 그리스가 아니고 되게 튀니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못지않은 그 산토리니 못지않은 또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랍 세계는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굉장히 현대화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또 미래의 아랍의 모습은 어쩌면 초현대 사회, 초고도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그런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랍을 이제 낙타 타고 다니는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로 치부하기에는 더 이상 아랍은 너무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좀 바꿀 시점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랍 세계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라비아 반도, 서남아시아부터 북아프리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인데 이쪽 여기쯤이 이제 이라크가 될 거고 그리고 이쪽 끝이 아마 모로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행기로 이동하면은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대륙도 다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먼 거리에 있는 2 대륙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까지 1시간이면 가고 중국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일본말과 중국말과 한국말이 다르죠. 근데 이 아랍은 이 22개 나라에 쓰이는 기본적인 표현들이 똑같습니다. 말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언어로서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한 언어를 배웠을 때 22개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아랍어는 기본적으로 그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5억 정도 추정을 하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의 인구가 약 25억 정도 됩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 또는 이슬람 교도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린 언어가 반드시 아랍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하게 내가 무슬림이라면 그 무슬림이란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지는 꾸란을 암송할 때 아랍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아랍어의 어떤 확산, 어떤 그 가능성을 또 하나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인구가 한국 이슬람 중앙회 보고에 가면은 순수 한국인들 무슬림만 약 4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어요. 우리 주변에 별 무슬림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무슬림이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는 아직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슬림 인구 수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아라비아 반도 이 지역 지금 여기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75억 인구로 본다면 이제 작은 인구인데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알다시피 이제 생태 환경이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인구는 작은데 이걸 이슬람으로 확장을 시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고 두 번째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아랍어와 아랍과 그리고 이슬람이 기본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서도 또 아랍어의 확장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유엔의 6대 공용어 중에 아랍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와 모든 어떤 결과물 내지는 모든 인쇄물들은 유엔 공용어로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구 면에서 또는 지정 면에서 또는 종교 면에서 또 어떤 유엔에서의 국제 위상 이런 것들을 간추려 봤을 때 아랍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이제 대학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랍어를 전공했을 때 향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 그건 또 우리 기업과 아랍 기업들이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파트너로서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저희들 신입생 이제 3월달 신입생 받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학생들에게 현재 지금 아랍과 한국에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날 이제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에 제가 신문을 좀 스크랩을 해봤더니 우선 크게 나오는 기사들만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넥슨하고 사우디가 이미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방공 무기 산업이죠. 이쪽도 아랍 에미레이트 해서 이미 또 거래를 하고 있고, 그다음 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IT 강국이 되다 보니까 IT 관련 사업, 그리고 이 K 코스메틱이 또 아랍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한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연수를 한다고 저희 학교에 와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연수를 하고 돌아갔는데 전부 다가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오전에 이제 학교 수업이 잡혀 있으니까 수업을 하고 오후에 자유 시간을 줬더니 죄다 K 코스메틱에 관심 있는지 죄다 화장품 샵에 모여서 있는 걸 봤고 또 요청하는 게 K 코스메틱 이거 뭐 화장하는 이런 수업을 좀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K-웨이브의 어떤 이런 영향력이 아랍에서도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고 또 이 아랍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코드와 그들이 느끼는 감정 코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국 산업이나 한국의 문화가 아랍에 더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결국 어떤 그런 감정적인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랍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영향은 뭐 굉장히 다양하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활용도는 넓다고 보고 또 이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그 호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아랍어 내지는 아랍 지역학 전공자들의 가능성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제가 뭐 전공자라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저 전북대에서 강의는 저 아랍 문화에 대한 강의와 함께 주로 아마 아랍어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2주라는 짧은 시간에 사실 뭐 너무 욕심을 낼 수는 없고요. 우선 제가 기대하는 것은 2주 정도의 시간이면은 아랍어 문자를 우선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아랍어 철자가 전부 28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아랍어 철자 알파벳 외우는데 1년 걸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반나절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은 하루 정도 학습을 하면 아마 좀 떠덤거리고 부자연스럽지만 충분히 아랍어를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랍어는 모음 체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3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모음이나 또는 16모음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언어들에 비해서 아랍어 28개 자음 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28개가 전부 아랍어 알파벳인데
이 각각의 알파 글자들이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학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음이 간단하기 때문에 읽는 것은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심지어 하루면은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도 학생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하느냐 하는 그 부분의 차이는 있는데, 집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하루 만에 아랍어를 읽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2, 3일 정도 되니까 본인 이름을 아랍어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랍어 문자로. 그래서 적어도 전북대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선 제 목표는 아랍어 텍스트를 봤을 때 의미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읽을 수는 있다라는 거, 그걸 목표로 잡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아랍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개,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이 아랍어는 기본적으로 아랍이 이슬람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아랍어에도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관용적인 표현들.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랍어 표현들도 꽤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인샤알라 같은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아마 아랍 사람이 누구나 다 하루에 아마 수백 번씩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강의가 끝났을 때 정상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이제 아랍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아랍 사람들과의 인사와 자기소개, 그리고 간단한 대화까지 진행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고 있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들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 전주에서 아마 또 다른 아랍 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국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3곳에 있는데, 기도소 말고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주에 있습니다. 제일 큰 사원이 이제 한남동 이슬람 사원이 있고 서울에, 두 번째가 부산에 있고, 세 번째 이슬람 사원이 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전주가 또 아랍 이슬람과 굉장히 이미 가까워져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랍어와 함께 아랍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전주에서도 마련이 되어서 직접 뵙고 좀 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